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말이 돌 정도로 깊고 외진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 마을은 저녁밥을 먹고 나면 온 세상이 먹물이라도 풀어놓은 듯 캄캄해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순리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그 외딴 집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칠성이와 그의 아내 연희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칠성이는 낮이면 남의 집밭을 갉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고 연희 또한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리며 텃밭을 일구느라 해가 저물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밤새들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드는 깊은 밤이 되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칠성이는 자리에 눕자마자 우렁찬 코골이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아내 또한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곁에서 단잠을 자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집의 밤은 남편이 잠든 그 순간부터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고 일정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연희는 그가 완전히 깊은 잠에 들었다고 확신이 설 때쯤이면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작은 소리에도 혹여 남편이 깰까봐 연희는 문을 여닫는 손길 하나에도 온 정성을 기울였고 그 조심스러운 몸짓은 마치 밤이슬을 피하는 풀벌레처럼 은밀하고 고요했습니다. 연희가 살금살금 발을 옮겨 향하는 곳은 부엌 한 구석에 딸린 작은 광이나 혹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마루 한 구석이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아주 작은 호롱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자신의 두 번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심지를 최대한 작게 줄인 호롱불은 방 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헌옷가지나 낡은 병풍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연희는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바느질감을 꺼내 들거나 짚을 엮어 새끼를 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가 워낙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칠성이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계절마다 정갈하고 그의 옷가지가 늘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것은 모두 연희가 밤잠을 줄여가며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이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졸음이 쏟아지는 눈꺼풀을 애써 들어 올리며 밤새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밤은 더욱 길고 추워졌는데 연희의 손끝은 차가운 공기에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이 시려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호롱불의 미약한 온기에 언 손을 녹이거나 자신의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굳어가는 손가락을 달래가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얼굴로 기지개를 켜며 간밤에 꿈자리가 좋더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네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시간 연희는 밤새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굳어버린 허리를 남몰래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밑이 거뭇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 것을 볼 때마다 그저 당신도 나처럼 잠기가 어두워 푹 자야 하는데 예민해서 큰일이 오라며 혀를 찰 뿐 아내가 밤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하는 일은 단순히 해진 옷을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서 몰래 받아온 파바느질이거나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고운 배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데 칠성이는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이 굴러가는 줄로만 알고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습니다. 혹여 칠성이가 자다가 목이 말라 깨기라도 하면 연희는 잽싸게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거나 급히 부엌에 물을 뜨러 나온 척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연희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지만 둔한 칠성이는 밤중에 웬 물을 그리 마셔 속이 타나 하고는 다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려 연희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칠성이가 장터에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걸치고 돌아와 여보. 우리 집은 조상님이 돌보시는 게 분명해. 내가 벌어오는 건 뻔한데 광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오 하며 호탕하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희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쓴웃음을 지으며 마른 세수를 했는데 쌀독이 비지 않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아니라 연희가 밤새 짠 배를 남몰래 옆집 할머니 편에 장에 내다 팔아 곡식으로 바꿔 채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순진한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아 그러게요. 당신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그 대답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고 마루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연희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연희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무릎 담요를 몇 겹이나 두르고 일을 해야 했고 때로는 너무 추워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곧 다가올 칠성이의 생일에 따뜻한 솜옷 한 벌을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바느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싶은 아내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박혀 있는 시각, 온 세상이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연희의 작은 공간만큼은 쉼없이 움직이는 손놀림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은 연희도 너무 지쳐서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둔 채 꾸벅꾸벅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꿈속에서조차 일을 하는 꿈을 꾸다가 화들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칠성이가 자면서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리면 연희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그가 다시 잠잠해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피로는 연희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만 아침 밥상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밤새 겪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에게 남편 칠성이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참 장가를 잘 갔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낮에 밭에서 일하는 부지런한 연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연희가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등잔 기름 냄새를 맡으며 뻑뻑한 눈을 비비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조차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야속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때때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밭일이 힘들어서 손이 나무 껍질 같네. 내년에는 밭을 좀 줄여야겠어라고 위로했지만 그 손이 밭일 때문이 아니라 밤새 삼배를 짜느라 거칠어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던 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칠성이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는지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본 칠성이는 잠결에 뒷간에 갔으려니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잠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낮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묘한 이야기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밤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것 같다는 뜬구름 잡는 소문이었는데 칠성이는 말도 안 된다며 넘겼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자 잠이 싹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이는 자리에 누운 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좀처럼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부엌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마루 쪽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여 칠성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추운 밤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지만 그는 차마 방문을 열고 나가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찬 기운과 함께 연희가 들어왔을 때 칠성이는 자는 척을 하며 그녀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연희는 꽁꽁 언 손을 이불 속에 바로 넣지 않고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한참을 녹인 뒤에야 조심스럽게 칠성의 곁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기운에 깰까봐 배려하는 그 마음을 칠성이는 알지 못한 채 아내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기름 냄새와 풀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밭에서 나는 흙 냄새가 아닌데 칠성이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내가 잠들 때까지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또 일을 한 연희는 자리에 눕자마자 금세 달아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고단한 숨소리를 들으며 칠성이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심 사이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서도 칠성의 시선은 자꾸만 아내의 손과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유난히 눈 밑이 파고 밥숟가락을 든 손목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칠성이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잠을 설쳤소. 안색이 영 좋지 않은데 하고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연희는 짐짓 밝게 웃으며 아니에요. 바람소리가 요란해서 자다 깨다 해서 그래요. 서방님 드실 국이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그 대답이 오늘따라 칠성의 가슴에 석연치 않은 앙금으로 남았고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평소보다 일찍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칠성이는 윗마을 쌀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칠성이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칠성댁 바깥 양반 아니시오. 얼굴이 왜 그리 까칠하오. 밤에 잠을 통 못 자나 보지. 쌀집 아주머니의 말에는 뼈가 있는 듯 했고 칠성이는 퉁명스럽게 잘 잤소만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밤늦게 자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그림자가 움직이던데 혹시 자네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은 칠성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부직갱이와도 같았습니다. 평소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칠성이었지만 어젯밤의 기억과 맞물려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연희가 나 몰래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상상이 칠성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나무를 하면서도 도끼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자신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는 기필코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하며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골 마을의 밤은 더욱 매섭고 길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인의 초가집은 낡은 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아무리 군부를 떼도 방바닥만 뜨거울 뿐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위보다 연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 칠성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언제나 헐렁한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대하던 남편이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말수도 줄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자신이 혹시 밥상에 돌을 섞었나 아니면 빨래가 덜 깨끗했나 싶어 살림을 더욱 야무지게 챙겼지만 칠성의 굳게 닫힌 입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이는 칠성이대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윗마을 쌀집 아주머니가 툭 던진 한마디는 의심의 씨앗이 되어 칠성의 마음속 밭에서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도 도끼질을 하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 일쑤였고, 땀을 식히며 앉아있을 때면 어김없이 아내에 대한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연희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은 걸까?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준다고 무시하고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건가? 칠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다가도 이내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애꿎은 나무기둥을 내리치곤 했습니다. 그의 손등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가슴속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곳이었는데 쌀집 아주머니는 그 중심에서 연인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그 집 안주인이 밤마다 호롱불을 켜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어.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 순진한 얼굴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물을 기르러 온 다른 안악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설마 칠성댁이 그럴 리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도 내심 흥미로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고약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칠성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 그의 의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의 침묵은 여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갓 지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올렸지만 칠성은 숟가락으로 밥알만 깨작거릴 뿐 통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며칠째 좋지 않아요. 연희가 걱정스런 마음에 조심스럽게 묻자 칠성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니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야말로 밤에 잠 좀 푹 자지 않고 뭐가 그리 바쁜 게요. 칠성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밤새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요. 라고 말꼬리를 흐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호한 대답은 칠성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밭일이 그렇게 고된데 잠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분명 밤에 딴짓을 하려고 낮에 힘을 아끼는 게지. 칠성은 속으로 혀를 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남겨진 연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여 연희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등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코를 골며 자는 척했지만 사실 온 신경은 아내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긴장한 탓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왔지만 그는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일념으로 졸음을 억지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칠성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연희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어디로 가는지 보자. 칠성은 실눈을 뜨고 아내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연희는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쥐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고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칠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희가 향한 곳은 집 뒤편의 작은 헛간과 연결된 낡은 마루였습니다. 그곳은 집당과 농기구들이 쌓여 있어 좁고 지저분했지만 유일하게 밖에서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석에 숨겨둔 바구니를 꺼내고 그 안에서 바느질감과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호롱불에 불을 붙이자 작고 노란 불빛이 낡은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희는 그 불빛 아래 앉아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낡은 무명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칠성이 오래전부터 입고 싶어 했으나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조끼를 만들기 위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남겨진 칠성에게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연희의 혼잣말은 칠성의 상상 속에서 끔찍한 시나리오로 변질되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돈 괴짝을 여는 소리야. 아니면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미래를 즐기는 건가. 칠성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오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까봐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쳤습니다. 한편 밖에서 일을 하던 연희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으로 몸이 쇠약해진 데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바늘을 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연희는 저려오는 손을 주무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피로가 겹쳐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실을 꿰던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자 붉은 피가 방울져 맺혔고 연희는 아타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 작은 비명 소리는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방 안에 있던 칠성의 귀에 꽂혔고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밖에 누구 있소? 칠성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고함을 치자 마루에 있던 연희는 화들짝 놀라 호롱불을 끄고 바느질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칠성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아내가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기척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불도 켜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에게 들킬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차마 당신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칠성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괴로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아파서 뒷간에 다녀오다가 잠시 앉아 있었어요. 연희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거짓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뒷간에 가는데 바구니는 왜 들고 있으며 방금 들린 달그락 소리는 뭐란 말이오. 나를 바보로 아는 게요. 칠성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연희는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 발에 걸린 빗자루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칠성은 반사적으로 아내를 잡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순간 솟구치는 배신감에 멈칫하며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연희는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칠성에게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숨기는 게 있구나. 내가 알면 안 되는 더러운 비밀이 있는 게야. 칠성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듯 근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고 홀로 남겨진 연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보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칠성네 부부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칠성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연희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자네가 너무 들볶는 거 아닌가? 할머니는 평소 연희의 깊은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넌지시 칠성을 타일렀지만 이미 의심의 눈이 먼 칠성의 귀에는 그 말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십시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씩씩거리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할머니는 느르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칠성은 평소에 즐기지도 않던 독한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머릿속에 박힌 아내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칠성아, 요즘 돈 좀 모았나? 안 사람이 그렇게 알뜰하다며 하고 농담을 던질 때마다 칠성은 그 말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구나.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고 칠성의 집으로 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방문을 열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가 생긴 그는 오늘이야말로 아내의 비밀을 끝장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어제보다 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억누른 기침 소리와 함께 천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칠성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보였고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좁은 틈새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술기운에 화끈거리던 얼굴이 찬바람에 식어가면서 정신이 맑아질 법도 하건만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덩어리져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품었던 배신감과 분노는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로 바뀌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 마냥 잔뜩 움츠린 자세로 부엌 안의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좁은 틈 너머로 보이는 부엌 안의 풍경은 칠성이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기에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꺼풀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산에도 칠성이 몰래 숨겨둔 돈을 세는 탐욕스러운 아내의 모습도 없었으며 오직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작은 호롱불 앞에 앉아 있는 연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롱불의 심지는 기름을 아끼느라 아주 작게 줄여져 있어 방 안은 어둑어둑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연희는 마치 수행하는 승려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쉼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흙벽 위에서 일렁거릴 때마다 칠성의 가슴도 함께 울렁거렸는데 그것은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비릿한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희의 무릎 위에 놓인 것은 칠성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장터 포목점에서 침만 흘리다 돌아섰던 그 질 좋은 목화솜이 들어간 조끼감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천조각들을 이리저리 대어보며 낡고 무딘 가위로 천을 자르고 다시 잇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네. 내 치마 안감을 뜯어서라도 대야겠어. 연희의 혼잣말은 칠성의 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혔고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몰래 만난 것은 다른 사내가 아니라 가난한 남편을 따뜻하게 입히고 싶은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연희의 손이었는데 칠성은 그 손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낮에 밭일을 하느라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끝은 추위에 터져 여기저기 하얀 무명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바늘이 두꺼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연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힘을 주어야 했고 그때마다 터진 손가락에서 배어나온 핏물이 하얀 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너무 시리면 호롱불의 유리에 손바닥을 대어 잠시 녹이다가 다시 호호 입김을 불어 굳은 손가락을 풀고는 지체 없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옷을 짓는 듯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윗마을 쌀집 아주머니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문에 휘둘려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놈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도깨비에 홀렸지. 저 착한 사람을 두고 무슨 더러운 상상을 했단 말인가. 칠성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혹여 소리가 새어나가 아내가 알게 될까봐 제 입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잠자리를 비운 것은 딴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살림에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다가오는 남편의 생일에 따뜻한 옷 한 벌 입히려고 잠을 팔아 정성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연희가 바느질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두드리며 끙하는 신음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가 칠성의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잠시 일손을 놓고 허공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방님, 이번 장날에는 이 옷 입고 가서 어깨 좀 펴고 다니셔야 할 텐데. 쌀집 아저씨나 김진사 댁 머슴들이 옷차림 보고 무시하는 꼴은 내 더 이상 못 보지.
그녀의 독백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은커녕 오직 남편을 위하는 깊고 넓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지난 몇 달간 우리 집은 조상이 돕는다. 나는 운이 좋은 놈이다. 라고 떠들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지 않았던 것도, 밥상에 기름진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왔던 것도 모두 저 좁고 추운 부엌 바닥에서 아내가 밤을 새워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충혈된 눈과 거친 손을 보고도 잠이 많아 그렇다. 바틀이 힘들어서 그렇다며 무심하게 넘겼던 자신의 무지함이 칠성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의 언손을 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불쑥 들어가서 다 봤소. 미안하오라고 말한다면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아내의 그 깊은 배려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에 가득 차 술 냄새를 풍기며 훔쳐보던 자신의 추한 꼴을 아내에게 보일 면목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소리 없이 오열하며 차가운 부엌문에 머리를 기대고 아내가 바느질을 마칠 때까지 그저 그곳을 지키는 허수아비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 칠성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연희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는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규칙적인 소리는 칠성에게 마치 꾸지람을 하는 회초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이나 있는 놈인가? 아내는 저리 고생하는데 나는 밖에서 남의 말이나 듣고 의심이나 하고.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움켜쥐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내 손발이 부르트더라도 저 사람 편안하게 해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희가 이제 거의 다 되었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조끼를 호롱불에 비추어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 칠성은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생은 잊은 채 오직 남편이 기뻐할 모습만을 상상하며 행복해하는 아내. 칠성은 그 숭고한 모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왜 혀를 차며 자신을 타박했는지 칠성은 이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칠성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녀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칠성은 저려오는 다리를 질질 끌며 소리 죽여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뛰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베개를 적셨지만 그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코를 고는 시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찬 기운과 함께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방에 들어와서도 바로 눕지 않고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내 온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여 남편이 밤중에 깨어 출출해할까봐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실눈으로 지켜보던 칠성은 이불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솟구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다시 밥그릇을 묻어두고 칠성의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자신의 차가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조심스럽게 칠성의 곁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곤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연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칠성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비록 거칠고 차가웠지만 칠성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외쳤습니다. 오늘 밤 칠성은 비록 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아내가 겪어낸 그 모진 추위와 고독의 한복판에 서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며시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희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흙을 만지고 밤에는 바늘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작은 손을 칠성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반드시 너를 웃게 하리라.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칠성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길고도 아픈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윙윙거렸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체온을 느끼며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 날이 밝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도 투명하고 밝았지만 칠성은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곁에 잠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새 호롱불 아래서 눈을 혹사시킨 탓인지 연희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은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보았는데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지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되뇌며 뜨거운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잤던 자신의 지난 밤들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깰세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빗을 몇 번 하고 말았을 마당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쓸고 부엌 아궁이에 가서 식어버린 재를 걷어내고 새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칠성은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아내의 손에 찬물 한 방울 묻히는 일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저 사람을 호강시켜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칠성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고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하얀 연기는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깨우며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온 연희는 마당이 말끔하게 쓸려 있고 부엌에서 구수한 밥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어찌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늦잠을 잤나 봐요. 연희가 당황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오려 하자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다시 방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아니요. 오늘따라 잠이 일찍 깨서 몸 좀 풀었소. 당신은 어젯밤의 바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을 테니 더 자두구려. 아침상은 내가 다 차렸으니 걱정 말고. 칠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희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이
어제와 달리 봄날 햇살처럼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칠성은 서둘러 지게를 지고 장터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만 그 목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옹달샘 근처 바위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몇 년 동안 나무를 팔아 푼푼히 모아둔 비상금이었지만 칠성은 오늘 그것을 전부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든 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 장터로 내려가는 길. 칠성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칠성이 자네,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고 물으면 그는 좋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있지 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냄새가 칠성을 반겼지만 그는 평소 즐겨 찾던 주막이나 국밥집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낙네들이 주로 모여있는 포목점과 박물장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투박한 사내가 여자들 물건을 파는 곳을 기웃거리자 상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시오. 안 사람 줄 분이라도 사러 오셨나? 박물장수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칠성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소. 우리 집사람 손이 겨울바람에 다 터버려서 그러니 제일 좋은 분하고 손에 바르는 고약 좀 주시오. 비싸도 상관없으니 제일 좋은 놈으로 말이오. 박물장수는 칠성의 기세에 눌려 가장 비싸고 향이 좋은 분과 기름진 고약을 꺼내놓았고 칠성은 주저없이 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 신발 가게로 가서 두툼한 솜이 들어간 꽃무늬 덧신을 한 켤레 골랐습니다. 어젯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맨발로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내의 발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으면 발이 시리지 않겠지. 칠성은 덧신을 품에 안고 마치 보물을 얻은 아이처럼 흐뭇해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칠성은 아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샀는데 그 중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 2마리와 달콤한 엿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칠성은 마을 어귀에서 윗마을 쌀집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칠성에게 헛소문을 퍼뜨려 가슴에 불을 질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칠성을 보자마자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젯밤에는 좀 확인해 봤나? 내 말이 맞지? 그 얌전한 것이 밤마다 딴짓을.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성은 정색을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주머니, 말씀 삼가십시오. 제 아내는 밤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잠도 안 자고 불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사람을 두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건 천벌 받을 짓입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평소 어수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아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니 앞으로 험담을 했다가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칠성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자 쌀집 아주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이가 철이 들었네. 역시 부부 일은 부부만 아는 거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했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마루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칠성의 손에 들린 꾸러미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연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짐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잔말 말고 일단 들어갑시다. 날이 차니 감기 들겠소. 방으로 들어와 저녁상을 물린 후 칠성은 사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운분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연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희가 부끄러워하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칠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내일이 생신이잖아요. 솜씨는 없지만 오다 가다 틈틈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어젯밤 칠성이 문틈으로 훔쳐보았던 바로 그 솜을 두툼하게 넣은 조끼였습니다. 칠성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완성된 옷을 받아들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 하나하나에 아내의 밤샘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조끼를 입어보았고 그것은 마치 제 살처럼 딱 맞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입은 옷 중에 제일 따뜻하구려. 칠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자 연희도 덩달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칠성이 자신이 사온 덧신을 연희의 발에 신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오. 당신 발이 너무 차서 내가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칠성은 투박한 손으로 연희의 발을 감싸쥐고 덧신을 신겨주었고 연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감동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 고생해서 거칠어진 얼굴에 바르라고 샀소. 나한테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좀 꾸미고 사시오. 그날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팻바느질 일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가 이불을 거두려는 순간 칠성의 크고 따뜻한 손이 연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희가 당황하여 잠시 부엌에 하고 얼버무리려 하자 칠성은 연희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오늘은 밤이 너무 차니 그냥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아니, 앞으로 매일 밤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칠성의 그 한마디에는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깊고 진지한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모른 척하며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연희의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성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칠성은 그런 아내를 부서질세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인의 초가집 호롱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봄날처럼 훈훈했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연희는 오랜만에 노동 없는 달콤한 꿈을 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에서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이내 부부 금슬이 좋아졌나 보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후로 칠성은 더욱 부지런히 일하여 살림을 불렸고
연희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숨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태바느질을 했지만 이제는 환한 대낮에 남편이 만들어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칠성은 장터에 갈 때마다 자랑스럽게 아내를 대동했고 연희의 고운 얼굴과 따뜻한 덧씨는 마을 안악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헛소문을 냈던 쌀집 아주머니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그머니 떡을 돌리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과 연희는 호호백발 노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밤이 되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칠성에게 있어 아내 연희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밤을 지켜준 등불이자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 칠성이네 집에서는 언제나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칠성과 연희의 따뜻한 마음은 아마 지금도 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거나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고 쉬는 시간이니 말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